2004년 겨울, 강화도.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하루였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한 여성이 집을 나섭니다. 잠깐 다녀올게. 너무 익숙해서 기억에 남지도 않았을 그 말 한마디. 외투를 걸치고, 문을 닫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 누군가에겐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화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이 발걸음이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이 하루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겨울입니다. 강화도는 여전히 섬입니다. 다리가 놓인 지는 오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곳은 여전히 섬이지요.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은 여기서 조금 더 천천히 흐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며 삽니다. 강화읍 시장 근처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낮은 집들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사이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섞여 있죠. 누가 몇 시에 나가고, 누가 저녁 몇 시에 돌아오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동네입니다.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지나가는지 짐작이 됩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눈에 띄는 곳입니다. 며칠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안 보이네. 이윤희는 그런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42입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읍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권 씨가 있습니다. 이윤희는 그 가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동거도 시작했습니다. 평일엔 가게에 나갑니다. 주말엔 쉽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이윤희는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깁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진 상태이지요. 다만 그녀는 완전히 정착하진 않았습니다. 강화도 아파트와 인천 친정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강화도에서 지냅니다. 가게 일을 돕고 권 씨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2001년입니다. 40 넘은 이혼 여성이 재혼 전 남성과 동거한다는 일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이 있던 시절이지요. 완전히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두 곳을 오가는 삶입니다. 그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권 씨는 45입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익숙한 얼굴입니다. 어릴 때부터 골목을 뛰어다녔고 가족들도 대대로 이곳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권 씨네 아들. 그의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도 기억합니다. 그런 동네이지요. 권 씨도 한번 결혼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런 삶에 익숙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둘이 함께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이면 동거가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혼자들끼리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살지 뭐. 다만 이윤희가 친정을 오가는 걸 보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한 건 아닌가 보네. 12월 1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윤희는 며칠 동안 인천 친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강화도로 돌아갈게.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자주 오가던 길입니다. 언니가 강화도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것도, 권 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지요. 그녀는 외투를 걸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향했을 겁니다. 그 시절 강화도로 가는 길은 지금보다 불편합니다. 갈아타야 했고 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지요. 이틀 뒤입니다. 권 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윤희의 가족에게입니다. 윤희가 어제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하루 이틀 연락이 없을 수도 있던 시절입니다. 2001년에는 휴대전화를 꺼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배터리가 금방 닳는 것도 흔했지요. 하지만 사흘이 지납니다. 나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족은 불안해집니다. 이상해.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는 건 처음이야. 권 씨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권 씨는 같은 말을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움직입니다. 강화도를 수색합니다. 아파트 주변을 훑습니다. 시장 근처를 돌아봅니다. 버스 정류장을 확인합니다. 그녀가 다닐 만한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흔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권 씨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합니다. 동네를 오가며 이웃과 인사도 나눕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윤희 씨는 어떻게 됐어요? 권 씨는 대답합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경찰도 찾고 있고요. 표정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강화도는 여전히 평온해 보입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습니다. 해는 일찍 집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불을 덮고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연말입니다. 가게에는 캐럴이 조용히 흐릅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입니다. 일상은 계속됩니다. 이윤희의 부재는 아직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자라고 있지요. 그녀의 아파트에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전단지가 쌓여갑니다. 가게에는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권 씨는 혼자 가게를 꾸려갑니다. 2001년의 강화도에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앞 같은 일부 장소에만 있었습니다. 골목과 길 대부분은 사각지대였지요. 차량 블랙박스는 보급되기 전입니다. 휴대전화는 통화 기록만 남습니다. 위치 추적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함은 때로 가장 완벽한 위장입니다. 의심할 만한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의심을 멈춥니다. 권 씨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윤희의 부재는 설명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강화도는 여전히 안전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진실은 더 깊이 감춰집니다. 그렇게 2001년은 저물어 갑니다. 새해가 옵니다. 겨울은 봄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윤희의 이름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묻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평범함 속의 균열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강화도에서는 의문의 실종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윤희는 며칠 동안 머물던 인천의 친정집을 나서며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강화도로 돌아갈게. 집에 좀 다녀와야지. 동생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언니가 강화도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것, 권 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겨울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에서 강화도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남짓 걸렸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김포까지 간 뒤 강화도행 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2001년 당시 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배차 간격도 길었고 버스 안은 늘 춥기만 했습니다. 겨울이면 해가 일찍 졌고 강화도에 도착할 무렵이면 어둑어둑해지곤 했지요. 그녀가 강화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길, 짧은 골목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익숙한 동선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권 씨가 있는 집으로 말이죠. 권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윤희는 그날 저녁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텔레비전을 보았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툼은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1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권 씨는 말했습니다. 이윤희가 아침을 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게. 어느 친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친구라고만 했다고 하죠. 점심 무렵 나가겠다고 했고 실제로 낮 12시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물었습니다. 뭐 입고 나갔습니까? 권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요. 평소에 자주 입던 옷이었어요. 가방은요? 작은 숄더백 하나요. 몇 시쯤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저녁 전에는 올 거라고 했어요. 전화번호는 남겼습니까? 아니요. 휴대전화 있으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윤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만 해도 하루 이틀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빨리 닳았고 사람들은 종종 전화를 꺼두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늦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권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이윤희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가 거기 있어요? 동생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언니는 17일에 강화도로 가는데요. 권 씨는 말했습니다. 어제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동생은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친구요? 이름은 뭐래요? 그건 말 안 했어요. 그냥 친구라고만 했어요. 동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강화도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인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날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친구들, 예전 직장 동료들, 학창 시절 친구들, 윤희 봤어?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연락 안 왔어.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사흘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권 씨가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권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간 뒤로 연락이 없어요. 윤희 짐은 그대로 있나요? 네. 옷도 그대로 있고요. 지갑은요? 지갑도 여기 있어요. 돈도 그대로예요. 가족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지갑도 두고, 옷도 두고,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나간 사람이 사흘째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강화경찰서였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성명은 이윤희입니다. 나이는 42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12월 18일 낮 12시쯤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동거인인 권 아무개 씨입니다. 경찰은 권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18일 낮 12시쯤입니다.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친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다툰 적 없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 그녀가 다닐 만한 곳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가게 주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기억할 만큼 특별한 장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강화도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은행 앞에 몇 대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골목과 길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버스 안에도 가게 안에도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01년 당시 위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GPS는 없었고 기지국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7일까지는 정상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18일 낮 12시 30분 마지막 통화 이후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혹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트리가 세워졌고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이윤희의 가족에게 그해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딸이 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남겨진 옷들, 화장품, 그녀가 쓰던 물건들, 그것들만이 그녀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권 씨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오가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크게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 가게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1년 연말 이윤희는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경찰 게시판 한쪽에 그녀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42, 키 160cm, 단발머리, 검은색 패딩을 입고 외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은 옅어졌습니다. 다른 사건이 일어났고 다른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이윤희의 사진은 게시판 한켠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남았습니다. 12월 18일 낮 12시 집을 나선 뒤 그녀는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기억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01년의 강화도에서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그렇게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말입니다. 강화도는 차가운 겨울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매서웠고 바다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이윤희의 가족은 매일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침 일찍 인천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딸이 언니가 걸었을지 모르는 그 길을 말이죠. 시장 골목을 걷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작은 슈퍼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못 보셨어요? 가게 주인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많아서요.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오셨다고요? 12월 18일이요. 그땐 손님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식당에도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이런 여자가 밥 먹으러 온 적 없나요?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2월 18일이면 벌써 보름 전인데요. 그때 누가 왔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01년의 강화도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도 많지 않았고 현금으로 계산하고 조용히 나가는 손님을 기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강화경찰서 형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의 수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우선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범죄 현장도 없었으며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집을 나갔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GPS는 대중화되지 않았고 기지국 정보도 범위가 넓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윤희의 마지막 통화는 12월 17일 저녁 8시 23분이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친구와의 통화였습니다. 나 이제 강화도 갔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혹은 경찰은 권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8일 낮 12시쯤 집을 나갔다고 했죠? 네.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까? 네. 그날 당신은 뭐 했습니까? 가게에 있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단골 손님 몇 분이요. 경찰은 그 손님들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권 씨 가게에 갔어요. 저는 오후 3시쯤 갔는데 권 씨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이윤희 씨와 사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다툰 적은요?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 씨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흔들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A사 용지에 이윤희의 사진을 크게 인쇄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인상착에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전봇대에 붙이고 가게 앞에 붙이고 버스 정류장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제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건의 제보는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가족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 걸 봤는데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억은 흐려졌고 확신은 왜곡되었습니다. 바다도 수색했습니다.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다에 해경이 나섰습니다. 배를 띄워 연안을 훑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파도는 높았고 조류는 빨랐습니다. 며칠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산도 뒤졌습니다. 작은 산들, 골짜기, 숲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들, 이웃들, 이윤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겨울산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시야는 좁았습니다.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2001년이 저물고 200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세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새해 인사가 오갔고
떡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윤희의 가족에게 그해 설날은 지옥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단서도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형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단지는 비바람에 찢겨나갔고 새로 붙일 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색도 축소되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있었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일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울릴까 봐 말이죠. 엄마, 나야. 그 한마디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러나 전화벨은 위로와 걱정만을 전해왔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2002년 3월 강화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었지만 이윤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게시판에는 새로운 실종자 전단지가 겹겹이 붙었습니다. 이윤희의 사진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녀는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실종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매일 전화기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 가끔 강화도를 다시 걷는 동생들,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윤희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그 길을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정오, 검은 패딩을 입은 42의 여성이 강화도 어딘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력은 허무로 끝났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고 수사는 멈췄으며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초입니다. 이윤희 실종 사건은 처음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인천일보 사회면 하단, 작은 기사 하나였습니다. 강화도서 40대 여성 실종 경찰 수사 중. 제목 아래에는 3단 남짓한 짧은 기사였습니다. 이윤희의 인적 사항, 실종 경위, 경찰의 수사 상황, 객관적이고 건조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작은 증명사진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사는 딱 한 번 나갔습니다.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더 이상 기사가 안 나가나요? 기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와야 기사를 쓸 수 있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요. 그럼 언제 또 나가나요? 뭔가 밝혀지면 그때 다시.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2002년 당시 실종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성인의 실종은 더 그랬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라지면 사회적 관심이 모였지만 성인, 그 중에서도 중년 여성의 실종은 쉽게 가출로 분류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빈 문제 아닐까. 남자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추측은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향했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의 실종 사건은 서울의 시선으로 보면 지역 뉴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 확인된 것도 아니었고 극적인 장면도 없었으며 단지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언론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송국을 찾아가 PD를 만났습니다. 우리 딸 사건 좀 다뤄주세요. TV에 나오면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PD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대기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그럼 언제쯤? 일단 대기 명단에 올려두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종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윤희의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2002년 인터넷은 지금처럼 일상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도 드물었고 PC방에서는 게임이나 채팅을 할 뿐 실종자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검색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고 뉴스 아카이브도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검색해서 찾는다는 개념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SNS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보는 퍼질 수 없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신문에는 다른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굵직한 사건 사고들. 이윤희 실종 사건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지역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속 기사 안 나가나요? 기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편집국에서 지면을 안 줍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쓰겠습니다. 단서가 없으니까 기사를 써달라는 건데요. 뉴스 가치 판단이 어려워서요. 뉴스 가치. 그 말은 가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의 실종이, 언니의 사라짐이 가치가 없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사회에게는 하나의 통계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실종되는 나라에서 중년 여성 1명의 실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화도 지역 사회의 반응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동네에서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물어보는 사람이 줄었고 2달이 지나자 기억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다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윤희의 동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언니는 아직, 네. 짧은 침묵.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 뒤로 이윤희 이야기는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여전히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동네를 오가며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자 의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경찰이 다 봤다잖아. 시간이 지나자 권 씨는 다시 평범한 동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종은 범죄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었고 현장이 없었으며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에는 분노했지만 실종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잖아. 스스로 떠난 걸 수도 있고 그 생각은 무관심을 정당화했습니다. 2002년 봄 새로운 사건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윤희 실종 사건은 그 많은 사건들 속에 묻혔습니다. 지역 신문 한 줄 기사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름.
그것이 그녀가 사회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가족은 고립되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이웃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이 딸을, 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쳐 있고, 분노하고, 그러나 체념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잊었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002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윤희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서 게시판에서 그녀의 전단지는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거리의 전봇대에서 전단지는 찢겨 나갔습니다. 시간에 의해, 비바람에 의해, 무관심에 의해 말이지요. 뉴스가 사라지자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윤희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통계 속 한 줄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는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 섬의 하루에 더 이상 균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균열은 시간에 의해 이미 메워졌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존재도, 그 사람을 기억하던 관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이 무관심이 다음 사건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2004년 겨울입니다. 강화도에서 또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조미선, 47살입니다. 강화도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여성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날 그녀는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토지 문제로 사람 만나러 가. 가족이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 조미선은 대답했습니다. 권 씨요. 전에 땅 거래했던 사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화경찰서는 수색에 나섰습니다. 조미선의 동선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주변, 강화읍 일대, 권 씨를 찾아 물었습니다. 조미선 씨를 만났습니까? 네, 만났어요. 무슨 일로요? 토지 문제로. 얘기 좀 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오후 2시쯤이요. 그 이후로는요? 모르겠습니다. 헤어진 뒤로는 못 봤어요. 주변 상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여자 본 적 있습니까? 몇몇이 기억했습니다. 아, 그날 오후에 권 씨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어디서요? 권 씨 가게 근처에서요.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조미선의 차는 강화도 야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수석에 놓여 있었고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후 2시에 헤어진 게 맞습니까? 네. 토지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직 정리 중이었습니다. 언쟁은 없었습니까? 조금 있었죠. 의견이 안 맞아서요. 싸운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목격 이후 권 씨의 알리바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증도 없었습니다. CCTV는 제한적이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4년의 기술로는
흔적을 완벽히 지운 사건을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2006년 봄, 상황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강화도 서쪽 야산에서 등산객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부패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박정희, 51살입니다. 강화도에 거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달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타살이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생활 반경을 조사했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박정희는 강화도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누군가와 마찰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권 씨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권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정희 씨를 아십니까? 네. 최근에 만났습니까? 한두 달 전쯤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땅 문제로 얘기했죠. 싸웠습니까? 싸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권 씨 가게 앞에서 박정희 씨 봤어요. 몇 시쯤입니까? 저녁 7시쯤요. 그 이후로는요?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갈등은 확인됐고 함께 있었다는 목격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6년 당시 CCTV는 주요 도로에만 있었고 작은 골목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권 씨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잠깐 만나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강화경찰서에는 3개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2001년 이윤희 실종, 2004년 조미선 실종, 2006년 박정희 변사. 각각 다른 해에 다른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사건들은 미제로 남았고 권 씨는 여전히 강화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가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화경찰서의 한 형사가 오래된 미제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기록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2001년 이윤희 실종, 마지막 목격자 권모 씨. 2004년 조미선 실종, 마지막 만남 권모 씨.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6년 박정희 변사, 부동산 분쟁 관계자 권모 씨.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형사는 새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001년, 2004년, 2006년 모두 강화도, 모두 40대 여성, 모두 마지막에 권모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일까요? 형사는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들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은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보이네.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회가 지나서야 그 연결은 드러났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2014년 8월 6일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날입니다. 강화도 북쪽 야산에서 등산객이 또다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숲 속 깊은 곳, 나무 뒤에 무언가 묻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땅을 파보았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남성이었습니다. 알몸 상태였습니다. 옷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타살을 확신했습니다. 옷을 벗긴 것은 신원 확인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부검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동욱, 36살입니다. 인천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전 7월 31일 그는 강화도로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돈 받으러 간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으러 간 겁니까?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권 씨라는 사람이요. 형이 그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줬어요. 금액은요? 1억 1200만 원입니다. 토지 매매 대금이었습니다. 몇 달째 미루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뒤통수를 강하게 맞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에는 방어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항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7월 31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강화경찰서는 즉시 권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닫혀 있었고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긴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권모 씨의 인적사항이 전파되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체포합니다. 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강화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집과 가게, 차량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2014년은 과학수사가 고도화된 시기였습니다. DNA, 지문, 혈흔, 섬유, 토양,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동욱의 가방이 권 씨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손잡이에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권 씨의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습니까? 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의 집 현관에서 슬리퍼가 압수되었습니다. 평범한 고무 슬리퍼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미놀 반응 검사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신동욱의 혈액이었습니다. 이 슬리퍼 당신 것 맞습니까? 네. 그럼 이 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권 씨는 침묵했습니다. CCTV도 확보되었습니다. 2014년이면 강화도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 상점가, 주택가까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7월 31일에
영상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강화읍의 한 편의점 권 씨가 들어옵니다. 표백제, 비닐장갑, 쓰레기 봉투,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프도 집어듭니다. 점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청소하세요? 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12분 권 씨의 차량이 야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신동욱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오후 7시 53분 같은 차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6분 권 씨는 다시 그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생수와 에너지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원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숨도 가빠 보였고요. 블랙박스도 분석되었습니다. 권 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부터 6시 47분까지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팀은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야산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무언가를 끌고 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권 씨 앞에 증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문, 혈흔, CCTV, 블랙박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권 씨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권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증거가 조작됐어요. 조작이라고요? 누가 넣었을 겁니다. CCTV도 합성입니다. 담당 형사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01년, 2004년, 2006년 3개의 미제 사건 모두 권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들도 당신 짓입니까? 권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잖아요. 오래됐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모두 마지막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형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전율이 왔습니다. 13년 동안 4사람 모두 돈 문제였습니다. 재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증언들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돈, 요구, 만남, 실종, 그리고 2014년, 이번에는 증거가 남았습니다. 기술이 진실을 끌어냈습니다. 진실은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건은 증명되었지만 새 사건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15년 1월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인천지방법원 강화지원입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유가족들, 기자들, 강화도 주민들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열린 진실의 자리였습니다. 권모 씨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01년 이윤희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14년.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31일 신동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합니까? 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무죄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방에서 나온 지문, 슬리퍼에서 검출된 혈흔,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증거인멸, 시도, 정황,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슬리퍼에서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 신동욱의 DNA와 99.9% 일치합니다. 피해자 가방 손잡이에서 검출된 지문은 피고인의 것이 확실합니다. 권 씨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명확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디지털 증거는 위조하기 어려웠으며 모든 증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점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7월 31일 오후 3시쯤 피고인이 가게에 왔습니다. 표백제, 비닐장갑, 쓰레기 봉투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안 사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기억이 확실합니까? 네, 좀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도 증언했습니다. 형은 그날 아침 제게 말했습니다. 강화도 가서 권 씨에게 돈 받고 온다고, 오늘 안에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늦어질 상황이면 반드시 연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는 과거 3사건도 언급했습니다. 2001년, 2004년, 2006년 피고인은 이 사건들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기소된 사건에 집중하십시오. 과거 사건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신동욱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는 없었습니다. 2015년 4월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권모를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동욱의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유가족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 사건만 해결되었을 뿐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권 씨는 항소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항소 기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6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권 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세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조미선 씨는요? 모릅니다. 박정희 씨는 당신이 죽인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강화도 곳곳을 다시 뒤졌습니다. 야산, 폐가, 농지, 탐지견과 지하 투과 레이더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2001년, 2004년, 2006년 증거는 사라졌고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2001년 이윤희의 어머니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2025년 권 씨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발견된 한 사람, 사라진 세 사람, 법정에서 인정된 한 건의 살인, 영원히 미제로 남은 세 건의 의혹, 불완전한 정에 다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너무 늦게 바뀐 시스템, 강화도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추모비 앞에는 지금도 꽃이 놓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춰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2001년, 2004년, 2006년 세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으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는 조용했고 침묵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정확히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래서 추적이 시작되었고 증거가 남았으며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범인은 완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완벽했기에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었던 것일까요? 13년 동안 3번이나 성공했던 사람이 왜 네 번째에서 멈췄을까요? 서두른 걸까요? 자만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멈출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진실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2001년에 누군가 기록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2004년에 누군가 연결고리를 찾아냈다면 2006년에 누군가 패턴을 알아챘다면 적어도 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실종은 반복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묻힙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2025년 지금 강화도의 한 공원에는 작은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네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끝나지 않은 이별을 아는 채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잊혀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윤희, 조미선, 박정희, 신동욱, 네 사람의 이름, 네 개의 삶, 네 가족의 시간, 기억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기억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목격입니다. 강화도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는 밀려오고 해는 뜨고 집니다.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추모비 앞에 놓인 꽃은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세 사람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야기로, 교훈으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목격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